안녕하세요. 기타 연주자 규루프입니다. 오늘은 기타를 들고 하는 레슨 영상은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 형식으로 찍어봤습니다. 화면을 계속 보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운전하실 때 들으셔도 되고요. 자기 전에 이어폰 끼고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듣다가 잠이 드신다면 제 이야기가 재미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기타를 독학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타 독학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재능이 없어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찾아보고 너무 많은 정보를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저보다 앞으로 기타 영상을 볼 때 이 사람 말이 맞나? 저 사람 말이 맞나? 나는 도대체 뭘 따라 해야 하나? 이런 혼란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결론은 제 말만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래 기획해놨던 영상은 아니에요. 최근에 피킹에 관한 쇼츠를 한번 올렸거든요. 엣지 피킹과 플랫 피킹의 차이를 보여주고 왜 플랫 피킹에서는 음이 끊길 수 있고 엣지 피킹에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피킹이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은 쇼츠라서 1분도 안 돼요. 그런데 댓글에서는 거의 기타 교육 학회가 열렸습니다. 피킹에는 정답이 없다. 잘 치기만 하면 그게 정답이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쇼츠는 1분인데 댓글을 다 읽는 데는 그보다 훨씬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댓글들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기타 독학하는 분들은 정말 어렵겠구나. 제가 댓글 몇 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댓글을 읽다가 상처받을 때도 있죠. 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느낀 건 그 댓글창의 모습이 요즘 인터넷으로 기타를 배우는 환경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영상마다 하는 말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댓글까지 들어가면 각자의 경험과 의견도 하나의 정답처럼 섞여 있어요. 문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처음 배우는 사람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혼란이 생기는지, 그리고 독학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골라야 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는 기타 독학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가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제가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물론 기타를 전공하기는 했지만 제가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저도 독학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해외 기타리스트의 교육 비디오 하나 구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더구나 악보 하나 구하려면, 좋은 악보를 구하려면 홍대 가서 돈 내고 복사를 했어야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나이가 많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보기보다 나이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거스리 고반이나 마틴 밀러 이런 사람들 강의를 집에서 바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영상 속도를 느리게 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부분을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자동 번역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 자료도 정말 많아요. 제가 올려드리는 레슨 영상도 사실 오프라인에서 돈을 받고 해주는 레슨인데 무료로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정보의 양만 놓고 보면 지금이 기타를 독학하기에 가장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건 조금 달랐습니다. 정보가 훨씬 많아졌는데 독학하다가 찾아오신 분들은 보면 오히려 더 많이 헤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전엔 정보가 없어서 헤맸다면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 사이에서 헤맵니다. 여러분도 기타에 관해 이제 궁금한 게 생기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같은 주제를 검색했는데도 영상마다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피크를 눕혀서 잡으라고 하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피크를 세우라고 하고, 그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죠? 뭘 따라 해야 할지 점점 더 모르겠죠. 여기서 조금 더 찾아보면 피크 각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계속 찾아보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점점 더 모르게 됩니다. 여기 댓글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누구는 브릿지에 손을 대라고 하고, 누구는 브릿지에서 손을 떼라고 하고, 누구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어쨌든 다들 공통적인 거는 굉장히 확신에 찬 말투로 말을 해요. 댓글만 읽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전부 프로 연주자입니다. 더 어려운 건 그 말들이 전부 완전히 황당한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사람한테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조건이 빠진 채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정답처럼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기 손에서 한 번 잘 됐던 방법을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원리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다른 영상이나 댓글에서 들은 말을 그냥 그대로 옮겨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이제 말투만큼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 자체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 됐습니다. 이 말이 충분히 참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선은 한 사람의 경험이죠. 그 사람의 경험이죠. 왜 그 방법이 작동했는지, 어떤 사람에게 맞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정확한 설명에는 보통 조건과 예외가 붙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라는 건 조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예외죠. 그래서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길어져요. 반면 단정적인 설명은 아주 짧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런 짧고 확신에 찬 말은 인터넷에서는 살아남기 좋죠. 설명이 빠진 그 자리에는 또 확신이 들어갑니다. 댓글에는 직접 연구한 내용도, 개인적인 경험도,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도 전부 같은 크기의 글자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좋아요가 조금 붙으면 신뢰도가 확 올라갑니다. 여러 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결론에 도착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정답은 없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에 절반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기타 독학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아까 그 쇼츠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많이 긁혔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PK에는 정답이 없다 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는 합니다. 사람마다 손의 크기가 다르고요, 관절의 구조도 다르고, 그리고 사용하는 피크도 다르고, 연주하는 음악도 달라요.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의 피킹만 봐도 겉모습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피킹 레슨 영상도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저와 똑같은 손 모양으로 칠하는 그런 이야기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답이 여러 개라는 것과 정답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PK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연주해도 모든 방법이 정답인 것은 아니에요. 기타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기타는 피킹 어떻게 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PK에는 정답이 없단다. 네가 가는 길이 곧 길이야.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번 쳐보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 기타를 배우러 갔다가 갑자기 자아를 찾게 됐습니다. 이미 여러 피킹 방법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죠.
각 방법의 차이를 알고 또 비교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피크를 처음 잡아본 사람에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건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치에 가깝습니다. 메뉴판도 보여주지 않고 입맛에 맞는 걸 주문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초보자는 좋은 동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소리가 나는, 당장 할 수 있는 동작을 고를 수밖에 없어요. 손에 힘을 꽉 주면 일단 안정적으로 느껴지죠. 그리고 피크를 깊게 넣으면 줄을 놓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손목을 이제 힘을 딱 주면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느린 템포에서는 그런 동작도 다 괜찮아요. 꽤 잘 되죠. 느린 템포는 참 착합니다. 웬만한 문제를 보고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넘어가 줍니다. 그런데 속도를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피크가 줄에 걸리고 손목이 굳고 줄을 바꿀 때마다 동작이 무너지고, 늘 내 연습을 격려해주던 느린 템포는 빠른 템포가 되자마자 기본이 안 돼 있네, 이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초보자는 알게 되겠죠. 지금 연주가 된다는 것과 그 방법으로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든 가능하니 마음대로 해보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 따라 해볼 수 있고 나중에 다른 방법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출발점과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저의 피킹 레슨이 되겠죠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기준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세로 피킹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피킹의 겉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손목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팔의 회전이 좀 섞이는 사람도 있고요. 손가락 움직임이 추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작동하는 피킹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요. 원하는 줄을 정확하게 타겟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속도가 올라가도 비슷한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줄을 이동할 때마다 피크가 심하게 걸려도 안 됩니다. 원하는 음색과 강약을 조절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건 취향보다 기능에 더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 방법이 실제 연주에서 계속 작동하냐는 거죠. 자동차 운전할 때도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놓고 이게 저만의 운전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피킹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제대로 작동하는 방법에는 공통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아주 집요하게 분석해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트로이 그레이디입니다.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제가 기타를 가르치는 방법은 트로이 그레이디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트로이 그레이디는 여러 속주 기타리스트의 손을 근접 촬영하고 그 움직임을 느린 화면으로 분석을 해요. 제가 피킹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나 기본 원리도 이 분석 방식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제가 실제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가 직접 연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확인된 내용과 제 경험, 노하우를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트로이 그레이디가 여러 기타리스트의 손을 분석한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치니까 여러분도 아무렇게나 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게 결론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많은 손을 촬영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말하면 끝나죠. 여러분, 자유입니다. 프리덤. 그리고 콘텐츠를 종료하면 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달라 보이는 피킹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피크가 줄을 친 다음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오는지, 왜 어떤 줄 이동은 자연스럽게 되고 다른 줄 이동은 피크가 막히는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떤 움직임이 숨어 있는지 그 원리를 찾아낸 거죠. 핵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지만 각각 이런 원리로 작동하게 됩니다 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됐어요, 여기에서 끝난다면 경험담에 가깝습니다. 왜 됐는지,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지까지 설명해야 다른 사람도 참고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거죠. 저 역시 제 피킹 영상에서
일반적인 피킹의 기준이 되는 움직임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동작이 왜 작동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자신의 몸에 맞게 조금씩 바꾸는 거랑 그냥 아무 기준 없이 당장 편한 대로 치는 거랑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원리와 조건이 잘려나가고 결론만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환경이 됐습니다. 바로 쇼츠입니다. 요즘은 기타 정보도 쇼츠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쇼츠 많이 보시죠? 저도 많이 봐요.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개념을 알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장점이기도 해요. 저도 제 롱폼 영상을 오체분시해서 필요한 부분만, 호킹이 될 만한 부분만 잘라서 쇼츠로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60초의 짧은 시간 안에 그 설명이 나온 이유와 앞뒤 맥락까지 전부 담기는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제 본 쇼츠에서는 피크를 아래쪽으로 기울여야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오늘 본 쇼츠에서는 위쪽으로 기울여야 된다고 말을 해요. 피킹 공부를 조금 깊게 하신 분들은 다운 슬랜팅, 업 슬랜팅 이런 개념들도, 이런 용어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용어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초보자 노래는 그냥 두 사람이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피크를 아래로 기울이라는 건지 위로 기울이라는 건지 모르죠. 그래서 실제로는 연주하는 프레이즈의 구조와 줄을 이동하는 시점에 따라 필요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반대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상황을 설명하고, 또는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쇼츠에서는 이런 조건과 이유가 빠지고 아래로 기울이세요, 위로 기울이세요 라는 결론만 남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피크를 아래로 기울이고 내일은 위로 기울이고, 올해는 어떤 영상에서는 각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영상을 볼 수도 있어요. 연습하는 게 아니라 매일 설정만 바꾸다가 끝납니다. 한 가지 동작이 손에 완전히 익기도 전에 너무 많은 엇갈린 정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은 건 점점 많아지고 알고 있는 용어가 점점 많아지지만 피킹은 오히려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쇼츠가 나쁜 건 아니에요. 쇼츠는 좋은 정보를, 좋은 채널을 발견하는 입구입니다. 하지만 팁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완전한 레슨이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쇼츠를 발견했다면 가능하면 그 설명이 나온 본편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을 전제로 했는지까지 봐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건 서로 다른 사람의 결론만 하나씩 떼어와서 섞는 겁니다. 특히 사람마다 신체 구조와 사용하는 피크, 주로 연주하는 장르가 제각각인 피킹의 영역에서 이런 실수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독학에는 정보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서와 체계입니다. 독학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의 방법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 믿을 만한 컨텐츠를 잘 고르시고 그 안에서 제시하는 설명과 맥락, 순서를 충분히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 내용을 무조건 믿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의 설명을 이해하기도 전에 다른 방법을 계속 섞게 되면 뭐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전에 다른 선생님한테 입시 레슨을 받으면서 저한테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학생이 있었어요. 아마 선생님이 2명이면 2배로 이제 실력을 빨리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숙제 2배, 그리고 혼란도 2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학생 받지 않았고요. 그냥 원래 선생님한테 계속 받으라고 보냈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기도 했지만 바빠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두 선생님의 말이 모두 맞을 수는 있어요.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군데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과 순서가 다를 수도 있죠. 한 선생님은 지금 당장 입시곡을 빨리 완성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장기
적인 기본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혀 다른 순서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맞는 말인데 학생 입장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독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의 설명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면 무엇을 기준으로 연습해야 될지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어요. 특히 짧은 영상 위주로 배우게 되면 이런 문제가 더 커집니다. 2분 만에 배우기, 5분이면 끝. 저도 이런 썸네일 쓴 적이 있어요. 후킹하기 좋죠. 간단한 팁 하나를 알려주는 데는 그 정도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기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방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분 만에 배웠다가 잘못된 습관을 2년 동안 고칠 수도 있습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죠? 하지만 실제로 레슨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독학한 분일수록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 익숙해진 동작 때문에 새로운 움직임을 배우기가 어려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작동하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면 더 좋은 영상이죠. 저도 오프라인으로 레슨을 할 때는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보면, 손을 보면 잘못 이해한 부분은 바로 고쳐줄 수가 있죠. 하지만 영상 속에 있는 선생님은 여러분이 잘못 따라해도 그 자리에서 수정해 줄 수 없습니다. 영상 속에 있는 저는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렌즈를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죠. 어쨌든 이건 일방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학을 하기 위한 컨텐츠는 방법뿐만 아니라 원리와 이유, 자주 생기는 실수와 그걸 확인하는 방법까지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물론 영상이 길다고 무조건 좋은 영상은 아니에요. 1시간 동안 두서도 없고 맥락도 없이 같은 말만 반복한다고 갑자기 명강의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반대로 복잡한 주제를 지나치게 짧게 설명했다면 쉽게 압축한 거라기보다는 중요한 맥락을 빠뜨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독학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독학이 가진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처럼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은 자신의 연주와 설명을 많은 사람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설명이 설득력이 없으면 바로 평가받기 때문에 꾸준히 활동하는 강사들은 그만큼 자신의 내용을 계속 검증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또 독학 콘텐츠 같은 경우는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이 직접 찾아서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만 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와 작동 원리까지 깊게 다룰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오프라인 레슨에서는 학생의 흥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기나 복잡한 원리보다 당장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곡과 연주를 우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그냥 취미로 배우려고 왔던 수강생한테 갑자기 막 음정을 알려주고 음악 이론을 알려주고 그러면 바로 그만두겠죠. 어쨌든 그래서 독학은 적절한 컨텐츠를 고를 수만 있다면 오프라인 레슨보다 한 가지 주제를 훨씬 깊게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한편으로는 아무 영상이나 많이 보는 방식으로는 독학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유튜브는 누구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수준의 컨텐츠가 함께 존재합니다. 결국 독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정보를 고르고 검증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결국 영상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방법을 보더라도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함께 이해하고 한 가지 내용을 충분히 해본 뒤에 직접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결론을 계속 모으는 것보다 하나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편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레슨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는요,
저는 제 방법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타는 사람마다 손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연주하는 음악도 다르니까요. 다만 어떤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더라도 왜 그렇게 하는지, 언제 도움이 되는지, 언제 다른 방법이 더 나을 수 있는지 이런 디테일까지 함께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음악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1년에 2,000명 정도의 학생을 가르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건 학생들이 막히는 이유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설명을 해줘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하고요. 같은 동작을 따라했다고 생각하는데 각각이 다 실제 모습과 다른 방법으로 연주를 할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덜 오해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혼자 연습하는 분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사실 영상을 길게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을 짧게 만들면 더 시원시원해 보이고요. 조회수도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은 짧게 줄이는 순간 가장 중요한 이유와 맥락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길더라도 왜 그런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디에서 많이 실수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담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 피킹 편에서 예고했던 속주 피킹 영상도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점점 이제 지연이 되고 있어요. 편집자가 또 요즘 많이 바쁘더라고요. 편집자는 바로 저죠.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 만큼 더 잘 준비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론 저도 항상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계속 배우고 있고요. 새로운 관점을 제시받으면 또 생각이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공부하고요. 더 좋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바라는 것도 하나입니다. 제 말을 무조건 믿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영상을 보더라도,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면 인터넷의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도 그런 기준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를 배우다가 막히거나 혼자 연습하다가 방법을 잘 모르겠을 때, 방향이 헷갈릴 때 가끔 생각나서 찾아오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독학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또 달아주세요. 저도 댓글을 보면서 다음 영상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 보통 막히는지 그런 것들 배울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기타 없이 말로만 찍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편집자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런 컨텐츠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팟캐스트 영상도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뷰루코였습니다. 안녕.